현재 우리나라 명품 소비량이 점점 증가하고 있다고 해요. 세계 3대 투자은행인 모건 스탠리 자료에 따르면 한국의 2022년 명품 소비 지출액은 168억 달러, 한화로 약 22조 원에 달해 전년보다 24%나 증가했다고 하니까요. 또 1인당 명품 소비 금액이 325달러, 한화로 약 42만 원을 기록해 미국과 중국을 제치고 세계 1위에 올라섰다고 하는데, 사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아시다시피 명품은 엄연한 사치품이죠. 결국 이런 명품 소비가 증가하게 된 이유는 우리나라의 경제 성장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할 수 있어요. 의식주가 먼저 해결이 돼야 다른 곳에 투자도 하고 명품도 사고 할 수 있으니까요. 하지만 우리가 그 비싼 돈을 주고 명품을 하다 보면 이거 이 값이 맞아? 왜 이렇게 비싼 거야? 뭐 이런 생각을 한 번쯤 해보셨을 것 같은데요. 오늘은 이 주제를 한번 이야기해볼까 합니다. 자, 오늘 저와 함께 살펴볼 지식 가이드는 명품이 비싼 진짜 이유입니다. 명품이라고 하면 뛰어나거나 이름난 물건 또는 그런 작품이라는 뜻을 담고 있어요. 사람들은 오랜 기간 동안 명품을 구매해오면서 상품적 가치와 브랜드 가치를 인정해왔죠. 그리고 이런 명품의 시작은 과거 유럽의 왕족들과 귀족의 물건을 만들면서 시작되었다고 하는데, 대표적인 예시를 들어보게 되면 과거 귀족들의 여행 가방은 위쪽 면이 둥근 모양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겹겹이 쌓을 수도 없었고 옷이 구겨지는 등의 문제가 있었죠. 하지만 이 문제점을 보완해 평평한 직사각형 모양의 여행 가방을 제작하기 시작했고, 나폴레옹 3세의 부인 유제니 황후의 전용 가방 제작사가 되었던 곳이 바로 루이비통이에요. 또 프랑스에서 태어난 한 보석세 공사가 귀족들에게 맞춤 제작을 하게 되었고, 이후 자신의 스승이 운영하던 가게를 인수해 탄생한 브랜드가 바로 까르띠에죠. 까르띠에는 지난 1902년에 영국으로 27개의 왕관을 제작하기도 하면서 미로방실의 공식 조절업체 자격증을 부여받았다고 알려져 있어요. 아무래도 이런 명품 제품들은 왕실이나 귀족을 위해 만들어지는 제품이었다 보니 아무 재료나 가져다 쓸 수는 없었죠. 결국 좋은 재료를 사용해 최고의 제품을 만들기 위해선 가격이 비싸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게다가 명품 중에 명품이라고 불리는 에르메스의 경우 가죽 전문가가 전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가죽을 선정한다고 하는데, 이때 선정된 가죽으로 아무나 제품을 만들 수 있느냐? 네, 당연히 아니에요. 가죽을 사용해 제품을 만들 수 있는 사람은 프랑스에서 최소 5년에서 7년은 교육을 통해 손기술과 감각을 익히고 이후 전문적인 수업을 받으면서 성장한 장인들만이 비로소 가죽을 만질 수 있다고 하죠. 그리고 이 모든 작업은 수작업으로 진행된다고 하거든요. 때문에 고가 라인의 버킨백이나 캘리백은 최소 7년에서 10년 정도 숙련된 장인들이 18시간을 투자해 한 달에 1인당 3개에서 4개를 만들 수 있다고 해요. 이렇게 가방 하나를 만들 때도 장인들이 한 땀 한 땀 정성을 다한다는 것은 예술가가 작품을 만들어내기 위해 자신의 혼을 갈아 넣는 것과 비슷하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에서 명품은 심미적 예술적 가치를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는 거죠. 물론 명품이라는 것이 다 이렇게 빡빡한 과정을 거쳐서 제작되는 것은 아니지만 대부분의 명품은 생산 원가 자체가 비쌀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아무리 명품이 비싸다고 해도 진짜 하이 브랜드 제품의 경우에는 상상을 초월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특히 명품 제품을 보다 보면 가끔씩 터무니없는 가격의 제품들을 보셨을 것 같은데, 예를 들면 과거 루이비통에서 음향기기 제조기업과 협력해 무선 이어폰을 출시했었다고 해요. 당시 판매가가 130만 원에 달했죠. 그러나 이 이어폰의 원가는 30만 원이었어요. 그러니까 로고만 들어갔을 뿐인데 100만 원이라는 금액이 올라가 버린 거예요. 또 지난 2017년 티파니에서 생활용품 인테리어 컬렉션이라고 내놓은 새 둥지가 1만 달러. 네, 우리 돈 1000만 원이 훌쩍 뛰어넘는 제품도 있었고, 심지어 에르메스에서는 굿즈로 마자 게임 세트를 출시했는데 가격이 무려 5천만 원에 달한다고 하죠. 이처럼 명품은 어떤 제품을 출시했을 때 고유한 브랜드 값이 있다고 할 수 있어요. 이것을 다른 말로 브랜드 역할력이라고 하는데, 쉽게 말해 상품을 구매할 때 브랜드의 영향을 어느 정도 받는 것인가, 그러니까 시장에서 소비자를 이끄는 브랜드의 기여도가 얼마나 되는가 라고 할 수 있어요. 실제로 브랜드 컨설팅 전문업체인 인터브랜드에서 발표하는 베스트 글로벌 브랜드에 따르면 전 세계 브랜드 가치 탑 100 브랜드 중 럭셔리 브랜드들의 평균 브랜드 값은 70%에 육박한다고 해요. 이 말은 즉 소비자들은 기능적인 판단 요소보다 브랜드의 감성, 디자인과 같은 요소들이 크게 작용한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 날이 가면 갈수록 실용성이 떨어지는 제품도 엄청난 가격이 측정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제품을 보다 보면 과연 이걸 사는 사람이 있을까? 뭐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해요. 때문에 가격이 오르면 수요가 줄고 가격이 내리면 수요는 늘어난다는 수요의 법칙에 따라 사람들이 이런 명품 제품을 구매하지 않으면서 가격이 떨어질 거라는 생각을 하게 되죠. 하지만 명품은 가격이 올라도 수요가 줄지를 않아요. 필요에 의해서 명품을 구매하는 사람들로 인해 수요가 줄어들지 않는 것도 있지만, 가장 핵심적인 이유는 명품이 다름 아닌 위치제의 성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죠. 먼저 물건에는 물적재, 머터리얼 굿즈와 위치제, 포지셔널 굿즈가 있습니다. 물적재는 절대 가격이 있는 것으로 할인하면 소비가 늘어나는 제품을 말해요. 쉽게 말해 정해진 가격보다 싸게 판다고 하면 잘 팔리는 핸드폰, 컴퓨터, TV 등 일반적인 물건들이 여기에 속한다고 할 수 있죠. 이에 반면 위치제는 남들이 소비한 것과 같이 상대적인 맥락에 따라서 가치가 결정된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는데요. 이 말은
즉 내 가방이 남들 것에 비해 얼마나 더 좋은가에 대한 영향을 미친다는 겁니다. 한마디로 내 가방이 네 거보다 좋다 그런 제품이어야 가치가 높아지는 거죠. 결국 명품은 흔하지 않아야 하고 처음부터 가격을 높게 책정하거나 많이 팔리면 팔릴수록 값어치를 계속해서 올리는 거예요. 그렇다면 세상에서 가장 비싼 가방이 얼마일까요? 이에 대한 답은 하나로 약 83억이라고 합니다. 이 제품은 이탈리아 명품 브랜드 보아레니 밀라네시에서 만든 파르바 메아백이죠. 가격도 가격이고 세계에서 단 3개만 제작되다 보니 상류층에서도 극상류층만이 살 수 있을 것 같은데 정말 아이러니하게도 정말 많은 사람들이 명품의 값어치가 올라간다고 해서 구매 욕구가 사라지지 않는다고 해요. 오히려 가격을 올리면 올릴수록 희소성이 높으면 높을수록 더 사고 싶어진다고 하죠. 사실 이런 상황이 펼쳐지고 있는 이유는 사람의 심리적 요인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네, 많은 이들은 상류층의 문화, 그러니까 명품에 대한 판타지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에요. 명품을 구매하게 되면 나도 상류층이 된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이것을 이른바 파노블리 효과라고 해요. 특히 이 효과는 상류층이 되고 싶거나 신분 상승을 바라는 이들에게 많이 나타나는 현상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런 심리는 곧 과시욕이나 허영심으로 이어지기도 해요. 이런 이유 때문에 명품 브랜드 입장에서는 가격을 올려도 구매하는 사람이 줄어들지 않으니까 굳이 가격을 낮출 이유가 없는 거죠. 또 명품이라는 것은 유행에 굉장히 민감하잖아요. 길을 걷다가 다른 사람의 가방이나 옷을 보고 와 예쁘다, 사고 싶다, 뭐 이런 감정. 이 말은 즉 어떤 선택에 있어 대중적으로 유행하고 있다는 정보를 인식한 순간 많은 이들의 소비 형태를 따라가는 밴드웨건 효과를 불러일으키기도 한다는 거예요. 쉽게 말해 유행에 따라 명품을 구매하는 경우가 많다, 뭐 이런 거죠. 최근 이런 상황은 10대, 20대, 30대까지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실제로 최근 길거리를 돌아다니다 보면 10대 학생들도 명품을 들고 다니는 경우를 종종 볼 수 있거든요. 이건 SNS의 발달로 인해 자신이 좋아하는 연예인이라든지 주변 친구 등 명품을 입고 있는 모습을 보면 나도 하나쯤은 사둬야겠다라는 생각에서 비롯되었다고 할 수 있죠. 실제로 지난 2019년 스마트 학생복에서 진행된 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명품을 구매한 경험을 묻는 질문에는 56.4%가 구매한 적이 있다고 답했다고 해요. 그런데 명품이라는 것은 앞에서도 이야기했듯 희소성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할 수 있어요. 하지만 밴드웨건 효과로 어떤 제품이 유행하게 되었을 땐 명품조차도 흔해져 버릴 수 있습니다. 만약 이렇게 된다면 참 아이러니하게도 소비가 증가하면서 상품의 수요를 떨어뜨리는 현상을 야기할 수 있죠. 이런 현상을 스노프 효과라고 하는데요. 아무래도 수요가 줄어든다는 것은 사람들이 그 상품을 찾지 않는다는 것이기 때문에 명품 브랜드는 이미지를 위해서라도 가격의 진입 장벽을 낮추지 않습니다. 심지어 명품관을 가보면 웬만한 사람들은 살 수 없을 가격의 제품을 전시해두는 경우가 있어요. 그것도 사람들이 제일 잘 볼 수 있는 위치에 말이죠. 그런데 사실 명품관에 이런 제품이 있는 이유는 단지 브랜드의 가치를 올리고 판매하는 목적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런 제품이 진열되어 있는 것은 이른바 단내림 효과를 불러일으키기 위해서죠. 여기서 말씀드린 단내림 효과는 예를 들어 1억짜리 가방을 본 다음 500만원, 100만원짜리 가방을 봤을 때 어라? 생각보다 가격이 합리적이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효과예요. 또한 비현실적으로 높은 가격을 보게 되면 사람들은 브랜드의 수준과 가치를 높게 평가하게 되죠. 결국 명품 브랜드들은 한 사람이 명품 가방을 들고 다니면 나의 가치도 함께 올라갈 것이라는 심리적 플라시보 효과를 마케팅으로 사용하면서 높은 가격을 유지할 수 있는 거죠. 그러나 명품은 인간이 사회를 구성하면서 생긴 재화 상품이에요. 내가 만약 무인도에 살거나 지구에 혼자라고 가정해보면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건데 현대 사회에서는 자기 만족이 굉장히 중요하게 작용하고 있습니다. 모건 스탠리는 한국인이 사회적 지위와 부를 과시하는 수단으로 명품을 산다는 분석을 내놓기도 했고 외적 아름다움과 경제적인 성공이 다른 나라보다 한국 소비자들에게 더 큰 반향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고 말했죠. 또한 맥킨지 조사에서 명품 구매에 거부감을 가진 한국인은 22%로 일본 45%, 중국 38%보다 훨씬 낮았다고 합니다. 이를 보여주는 수치로 코로나19 사태 이후인 2020년에서 2021년 한국의 20대 명품 구매 증가율이 70.1%로 전 연령 중 가장 높게 나타나는데요. 이러한 결과에는 유튜브, 틱톡과 같은 SNS를 통해 부유함을 과시하는 문화가 자리 잡으면서 10대, 20대가 명품 소비의 주류로 부상한 것이라고 하죠. 하지만 수입 명품 업체들은 작년에 이어 올해도 다시 명품 가격을 올리려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프랑스 명품 브랜드 샤넬은 2022년 11월에 이어 3개월 만인 2023년 2월 주요 제품 가격을 최대 6% 인상했고 에르메스는 지난 1월 사이 의류, 신발, 가방 등 제품 가격을 5에서 10% 인상했다고 해요. 하지만 전 세계 명품 시장은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커지고 있는 상황이죠. 이러한 상황을 미리 예견이라도 한 듯 고 스티브 잡스와 아르노 회장은 이런 대화를 나누기도 했습니다. 30년 후에도 사람들이 아이폰을 쓸까요? 글쎄요, 잘 모르겠군요. 그렇다면 아르노 회장이 만드는 명품은 30년 후에도 건재할까요? 글쎄요, 모르긴 해도 사람들은 30년 후에도 변함없이 술에 취하고 싶어 할 것 같지 않습니까? 과연 이들이 나눈 대화처럼 명품의 가치는 변화하지 않을까요? 여러분들은 명품에 대해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시나요? 자,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에 또 다른 안내서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지식가이드였습니다. 감사합니다.